2024년 8월, 세계는 또다시 기후변화의 무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 산사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5m를 기록한 이 거대한 폭풍은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는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로 변했고 차가 전복되고 건물은 종이짝처럼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는 이제 물에 잠긴 채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일본에서 현재까지 사망자 6명, 실종자 1명, 부상자 125명이 발생했고 일본 항공 22편과 전일본 공수 39편이 결항됐습니다. 그러나 태풍 산사는 단순히 일본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기, 지구 곳곳에서는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산불은 수백 평방킬로미터의 산림을 태웠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체코에서는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북미 대륙도 예외는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시작된 대규모 산불은 미국 동부까지 영향을 미쳐 뉴욕의 하늘까지 붉게 물들였습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 물 부족 문제는 지역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고 대규모 난민 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반구의 호주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20년에 대규모 산불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2024년에는 기록적인 홍수가 동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시드니와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들이 물에 잠겼고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경고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스웨덴의 저명한 기후과학자 소피아 베르그만 교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 기후과학 교수이자 유럽기후변화위원회 자문위원인 소피아는 오랫동안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기후변화가 극단적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으며 특히 해수면 온도 상승이 태풍의 강도를 어떻게 증가시키는지에 대해 중요한 발견들을 해왔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다는 소식을 들은 소피아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에게 보내는 자연의 절박한 경고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의 관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런 파괴적인 태풍을 만들어냈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단순히 일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를 계기로 전 세계가 하나 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피아가 전하는 태풍 산산이 세계에 남긴 교훈과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베르그만입니다. 저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기후과학을 가르치고 유럽기후변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해왔는데 특히 해수면 온도가 태풍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지역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예측 모델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예보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도쿄까지의 긴 비행 동안
제 머릿속은 이미 받은 데이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얻은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태풍 산산의 중심 기압은 996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5m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태풍의 이동 속도였습니다. 산산은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일본 열도를 관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폭우를 쏟아부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야자키현의 일부 지역에서는 72시간 동안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의 1.4배인 8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도카이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48시간 동안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강수량은 분명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더 많은 수증기를 흡수하고 이는 더 강력한 폭우로 이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극단적 기상현상의 증가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 산산의 또 다른 특징은 그 크기였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해보니 태풍의 크기는 평소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태풍의 영향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태풍이 규슈에 상륙했을 때 그 영향은 멀리 도쿄까지 미쳤습니다. 피해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쿠시마현에서는 무너진 주택 지붕에 깔린 80대 남성이 사망했고 아이치현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태풍의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로는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예보관들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태풍 산산의 강도와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태풍 산산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에게 보내는 자연의 경고이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에 남긴 피해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기후변화의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던 극단적 기상현상의 파괴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범위한 침수 피해였습니다. 도쿄의 번화가였던 곳들이 거대한 호수로 변해 있었고 지하철역은 마치 수영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지하도가 수영장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도쿠시마현에서는 무너진 주택 지붕에 깔린 80대 남성이 사망했고 아이치현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는 각 가정의 큰 비극입니다. 기반시설의 피해도 광범위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겨 미야자키에서는 16,000여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였고 무려 21만 2천여 가구가 전기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통신기지국도 피해를 입어 많은 지역에서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전달과 구조 요청을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마비되었습니다. 도카이도 신칸센은 시즈오카현 미시마역과 나고야역 사이의 운행을 완전히 중단했고 항공편도 600편 이상이 결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토요타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 식량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관광업 역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는 일본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상황을 보며 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인프라와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재난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저는 이 현상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례 없는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앗아갔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산불은 수백 평방킬로미터의 산림을 태워버렸습니다. 반면 독일과 체코에서는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죠. 북미 대륙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동부지방에서는 산불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20년의 대규모 산불로 산림의 14%가 소실되고 2024년 2월 또다시 산불이 났고 또 4월에는 이틀 동안 한 달 강우량의 2배나 되는 비가 내려 댐이 범람하고 둑이 무너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드니와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들이 물에 잠겼고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 산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기상이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제트기류의 패턴이 변화하고 이는 다시 전 세계의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본의 태풍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리 협정 이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속도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국은 이러한 극단적 기상현상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의 대비 수준으로는 새로운 차원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태풍 산산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태풍 산산의 피해 현장을 조사하면서 저는 일본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이 기후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복합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섬나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하고 태풍의 주요 경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적 위험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파리협정 이후에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속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집단주의와 눈치보기가 만연한 경직된 사회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8%까지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 관광자원 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사히 신문 등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원자로 27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사실은 국제사회 압력에 떠밀려 마지못해 취한 조치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하자 일본도 노후 석탄발전소 90%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형 석탄발전소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90% 폐쇄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신형 석탄발전소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 재개를 고려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60%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전환은 분명 큰 부담입니다. 태풍 산산으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일본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 산산이 남긴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역 협력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린본드 발행 역시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기는 어려우니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와 같은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먼 미국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산산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야기와 제12호 태풍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9월 초에는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자연이 일본의 연속타를 날리는 듯한 이 상황은 기후변화의 무서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태풍들의 강도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태풍들이 산산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에 상륙한 태풍 야기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로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2호 태풍 예정인 호네는 일본을 지날 때 산산과 같은 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열대저기압으로 변한 산산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산이 지나는 지역은 여전히 산사태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물에 잠긴 지역들은 추가적인 비에 더욱 취약한 상태이며 이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과 그 뒤를 잇는 태풍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강력한 태풍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의 결과물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태풍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그로 인해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이제는 매년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복합재난의 가능성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이어지는 전염병의 확산 등 여러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응 능력을 크게 넘어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상 모델로는 더 이상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가 재난에 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풍과 지진, 쓰나미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은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미래는 연속된 재난과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주변의 국가들은 모두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식민 지배와 전쟁의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 의해 노동 착취와 성 착취를 당했으며 악독한 고문, 지독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등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로는 일본이 이들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단순한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배상과 함께 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일본은 주변국들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기후위기와 같은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본이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웃 국가들과 진정으로 화해하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일본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본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 교수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